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송나라의 역사 4부입니다. 1127년 소위 정강의 변 사건으로 여진족이 세운 국가 금나라가 송나라의 수도 개봉을 함락하고 송나라의 두 마지막 황제였던 송휘종과 송흠종을 포함해 황족 및 관료 3,000명을 금나라로 끌고 갑니다. 금나라는 송나라 신하였던 장방창을 황제에 옹립하며 괴뢰 정권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금나라로 끌려가지 않았던 송나라의 소자성헌 황후는 장방창을 황제로 인정할 수 없었고 조씨 황가가 다시 송나라를 부활시켜야 한다며 황족 조구를 찾아내어 그를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북방, 즉 화북지방은 금나라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금나라의 위협이 있었기에 양쯔강 강남 지역, 오늘날의 허난성 상추시에 새로운 도읍을 삼고 송나라의 부활을 알리니 황족 조구가 송나라의 10대 황제 송고종입니다. 금나라가 수립해두었던 괴뢰 정부의 꼭두각시 황제 장방창도 스스로 황제가 되기를 거부하며 자진 퇴위 후 강남 송나라 조정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렇게 1127년 송나라가 부활하기는 하였으나 이전 송나라 때의 영토가 아닌 화북지방은 금나라에게 전부 빼앗긴 반쪽짜리 송나라였죠. 그래서 이존을 북송, 이후를 남송이라고 구분합니다. 금나라는 제거나 송나라조차 압박하였고 금나라를 피해 1129년 송고종은 수도를 이만, 오늘날의 항저우시로 천도합니다. 금나라라는 적국에게 수도가 함락당하고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기에 남송은 대단히 어수선했습니다. 그간 송나라는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수도가 함락되고 송나라는 일시적으로 멸망했었죠. 이러니 이제서야 군사력 강화가 화두에 오릅니다. 설령 군발 형성이 두렵다고 한들 국방을 책임지는 최소한의 힘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송고종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부를 육성합니다. 하지만 송나라는 군부를 효과적으로 운영해본 경험이 없어서 서툴렀고 1130년 군부 일부 중 묘부와 유정원 등이 쿠데타를 일으켜 송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아직 갓난아기인 그의 아들을 새로운 황제로 추대하였는데요. 당시 재상이었던 주승비와 송고종에게 충성을 바치던 군부 중 장준 등이 거의 곧바로 묘부와 유정원 등 쿠데타 세력을 진압하고 송고종을 복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기가 쇼크를 먹은 것일까요? 아직 갓난아기였던 송고종의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문제는 이 갓난아기가 송고종의 유일한 아들이었다는 거죠. 비록 묘부 유정원 등의 일부 군부 쿠데타가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군부 육성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금나라가 계속 남송의 국경지대를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국경지대에선 잦은 소규모 전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송고종의 군부 육성 정책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빛을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국경지대에서 송나라의 군대가 연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지휘관은 다름 아닌 중국사 구국 영웅 중 한 명으로 추앙받고 있는 악비였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국사 인물 중에는 관우가 있죠. 거의 관우 못지않은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중국사 인물이 바로 남송시대의 악비 장군입니다. 악비는 가난한 농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기골이 장대했던 악비는 어려서부터 힘이 장사였고 운동과 싸움의 두각을 보여서 일찍이 군대에 입대하였는데 그의 무술은 가히 경이로웠고 활을 쏘며 300척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맞췄다고 하죠. 점차 군부 내에서도 승진한 악비는 후배 이상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의 인망이 워낙 두텁고 악비의 군대는 군기부터 실력까지 겸비하고 있었고 송나라가 일시적으로 멸망하고 다시 남송으로 재건하는 그 공백기에 악비와 그의 군대는 후배 이상의 군벌로 성장하였습니다. 금나라가 재건한 남송의 국경지대를 압박할 때 거의 모든 전투에서 이겼지만 악비의 군대와 붙기만 하면 패배를 하니 금나라에서는 태산을 흔드는 건 쉽지만 악비의 군사를 흔드는 건 어렵다는 말까지 돌 정도였죠. 당시 백성들은 송나라를 지켜주는 유일무이의 장수라며 악비를 영웅으로 지켜세웠습니다. 악비의 군대를 악가군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했죠. 악비에 이어 송고종이 키워준 한세충, 장준, 유광세 등의 장수들까지 악비의 악가군과 협조하니 남송의 군사력이 그 이전을 생각해보면 아주 놀랄 정도로 증가합니다. 재건한 남송은 금나라를 쫓아내고 옛 북송의 영토까지 모두 수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송고종은 악비에게 여러 고위 관직을 하사하며 악비를 군부의 수장으로 내세웠고 가히 악비는 용맹을 떨치며 중국 중부지방까지 영토를 수복합니다. 그리고 우한시에 기지를 두고 옛 영토를 모두 찾기 위한 북벌을 준비합니다. 이런 군부의 영웅들은 언제나 시기하는 적이 생기기 마련이죠. 송나라는 건국 정신부터가 군벌을 키우지 말자는 쪽이었습니다. 과거 북송 시절에 범중엄, 왕한석 등 사대부들조차도 군사력을 키우자는 신법을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만큼 송나라의 국가적 분위기가 군비, 군사력 등의 경기를 일으키며 예민하게 반응했죠. 송나라 조정의 대세는 아직도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으면 사자, 싸우지 말자, 전쟁은 무조건 피하자는 여론이었습니다. 송나라 조정은 주화파와 악비와 북벌을 지지하는 주전파로 나뉘는데 주화파의 대표는 진회였습니다. 진회는 금나라와 강화를 맺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진회도 악비처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형설지공, 피나는 공부 끝에 과거를 합격해 송나라 조정으로 진출한 문신이었습니다.
북송의 수도 개봉이 함락되고 송휘종과 송흠종이 금나라로 끌려갈 때 진회도 같이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북송이 왜 멸망했었죠? 송흠종이 금나라와 화의를 맺어 세패를 바치기로 하고는 화의 조건을 무시한 채 일시적으로 북송에서 금나라와 싸우겠다는 주전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택한 북송은 곧바로 금나라에게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금나라를 탈출해 남송으로 돌아왔던 진회는 쓸데없는 주전론으로 북송이 무너졌던 과거를 떠올리며 주전론은 또다시 남송을 위기에 빠뜨릴 뿐이라고 제대로 된 화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비가 압도적인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를 누리고 북벌을 숭상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회는 1141년 송나라의 군사제도를 개혁하겠다며 지방군 지휘관들의 군 지휘권을 박탈시키고 예전 북송 시절의 군사제도처럼 전원 중앙군 소속으로 귀속시켰습니다. 북벌을 앞세운 악비를 포함한 송나라의 장수들은 현장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데 지휘권도 뺏기고 중앙군으로 소속이 되면은 조정의 결정과 판단에 휘둘릴 수밖에 없으니 강한 불만을 품었죠. 이러면 즉위 후 군부를 육성해주었던 송고종이 좀 나서줘야 하잖아요. 문제는 악비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송고종은 점점 주전파가 아닌 주화파 쪽의 의견이 기울었고 진회와 더 가까워집니다. 역사 내내 문치주의를 일관했던 송나라에서 처음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강한 군대를 소유한 악비를 제대로 받아들여주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송고종과 진회는 사사건건 악비의 행실을 문제 삼다가 1142년 악비와 측근 장수들을 수도 항저우로 소환한 뒤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이때 죄목이 아주 애매했던 것 같은데 악비와 친했던 또 다른 장수였던 한세충이 진회를 찾아가서 아니 대체 악비의 죄목이 무엇이냐고 강하게 따졌다고 합니다. 이때 진회의 대답이 아주 가관이었는데요. 아마 있을 거요 라고 대답했다죠. 결국 악비는 감옥에서 옥사있고 악비가 죽은 그해 1142년 진회가 나서서 금나라와 하친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체결한 금나라와 하친 조약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예전 거란족 요나라와 맺은 전연의 맹에서는 요나라가 형, 송나라가 동생으로 하는 형제관계였죠. 이제는 송나라가 금나라의 신하가 되는 군신관계가 수립이 되었고 그래도 이전까지 유목국가와 중국 왕조 사이에서는 군사력은 유목국가가 강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중국 왕조가 우위관계를 보장받았지만 이제는 그 형식적인 우위관계마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송나라는 금나라에게 매년 은 25만 양, 비단 25만 필의 세패를 바치기로 합니다. 악비의 북벌 준비에 지장이 있다거나 악비의 군대가 금나라에게 밀리고 있었다거나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악비가 작정하고 본격적인 북벌에 나섰다면은 금나라와 송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됐을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전설을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악비는 내부적으로 희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중국인들이 악비의 죽음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중국에서는 악비를 구국의 영웅으로 추대하며 사당을 만들고 오늘날까지 민간 신앙의 대상이 될 정도입니다. 반면 진해에 대한 오늘날 중국인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진해는 금나라에게 화북의 영토를 넘겨주고 오랑캐와 굴욕적인 조약을 맺은 매국노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완용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죠. 남송의 수도였던 항저우에 가시면은 악비의 무덤이 있는데요. 악비의 묘 앞에는 무릎을 꿇고 악비에게 용서를 비는 진회 부부의 석상이 있습니다. 관광으로 온 중국인들이 하도 진회 부부 석상에 침을 뱉어서 침을 뱉지 마시오라는 안내 표지를 붙여놓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로부터 10년 후 1155년 진회가 죽습니다. 이로부터 다시 10년 후 금나라가 화친 조약을 끼고 쳐들어왔으나 금나라 해령왕의 패착으로 실패를 합니다. 이듬해 1162년 송고종은 양아들 송효종에게 양위를 합니다. 남송의 2대 황제였던 송효종은 황제 시절부터 주전론자로서 이 북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진회는 생전 송효종이 후계가 되는 것에 반대했었죠. 송효종은 억울하게 죽은 악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악비를 지켜 세우는 등 적극적인 북벌론을 제기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효종과 비슷하죠. 송효종은 군사력을 강화하여 전쟁에 나섰는데요. 초반엔 금나라를 상대로 승기를 잡는가 싶더니 결국은 군사력으로는 송나라가 금나라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패전이 거듭되니 송효종도 조정 내 주화파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송효종은 1165년 금나라와 2차 화친 조약을 체결합니다. 매년 보내는 세패의 양을 줄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송나라가 금나라보다는 하위 관계인 건 여전했습니다. 남송의 3대 황제가 광종이고 4대 황제가 영종인데요. 3대 황제 송광종은
발작 증세가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정신병의 원인 중 하나로 이 광종의 황후였던 성목황후 곽씨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종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어하는 후궁이 있으면 성목황후 곽씨는 그 후궁을 절대 가만히 냅두질 않았고, 심지어는 광종이 어느 한 궁녀의 손이 예쁘다고 칭찬하자 그날 밤 성목황후 곽씨는 그 궁녀의 손목을 잘라 광종에게 선물해주기도 했다고 하죠. 광종의 정신병은 도저히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가 아니었던지라 한탁주 등의 재상들이 황실과 의논하여 광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그의 아들 영종을 차기 황제로 추대했던 겁니다. 송영종은 대단히 검소하고 민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종 치세의 남송 조정은 재상 한탁주가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한탁주가 공명심에 불타 금나라를 쳐서 북방의 고토를 차지하겠다며 북벌을 감행했다가 철저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1208년 금나라의 반격으로 수도 항저우조차 위태로워지자 부랴부랴 3차 화친을 맺었는데 세패의 양이 은 30만 양, 비단 30만 필로 훨씬 더 늘어나는 최악의 사태만 초래했죠. 송영종은 금나라의 요구대로 한탁주의 머리를 베고 그 쑥을 소금에 절여 금나라로 보내버렸습니다. 금나라에게 빼앗긴 화북지방을 수복하자며 여러 번 북벌이 제기되었지만 남송은 단 한 번도 북벌을 성공해본 적도, 형식적으로나마 우월성을 확보해본 적도 없었던 거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만 보면 송나라는 한없이 약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국가이지만 송나라는 중국사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지는 왕조의 역사입니다. 힘이 약한 갑부가 딱 이 송나라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인데요. 경제적으로는 송나라가 정말로 풍요로웠습니다. 북송에서 남송으로 넘어갈 때 비록 영토 절반을 금나라에게 빼앗겼다지만 오히려 국토가 강남 지역으로 한정이 되니까 이 강남 지역에 대한 더 적극적인 개발로 남송의 경제력이 폭발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도 중국 대륙의 경제는 강남 지방이 책임을 졌어요. 그래서 경제사적으로 남송시대에 이 중국의 상업혁명이 터졌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베트남에서 들어온 신종종자 참파벼가 도입이 되어 수확기간을 단축시키면서도 동시에 이모작을 가능하게 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준 높은 관계시설이 발달하고 또 모내기법인 이양법이 발달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어마어마해지죠.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건 잉여 생산물이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이 잉여 생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상업이 장려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은 이젠 잉여 생산물을 팔지 않고 처음부터 시장에 내다 팔 목적으로 상품화를 위한 상품 작물을 재배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운하가 완성됩니다. 수양제가 만들어 놓았던 대운하를 대규모로 개발했던 시점이 송나라 때, 특히 강남 지역으로 넘어온 남송 때입니다. 증기산이 발명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바닷길을 통한 해운보다는 운하를 통해 수로를 통한 하운을 더 많이 이용했습니다. 대운하 사용은 엄청난 고비용 사업이지만 남송이 들어서면서 엄청난 인구가 강남으로 이동을 했고 그들이 살기 위해 강남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운하도 건설하고 주변 황무지를 농경지로도 경작했던 거죠. 대운하를 통해 지역 간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상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상업이 발달하니 송나라 정부에서도 동전을 대규모로 발행하기 시작했고 당나라 때 동전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동전량이 송나라 경제에 유통되고 있었다고 하네요. 동전만으로도 호황인 상업이 감당이 안 돼서 송나라는 심지어 일종의 어음인 교자라는 지폐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이후 중국사 내내 남송의 수도 항저우와 인근 대도시였던 수저우는 중국 최고 생산량의 도시였고요. 오늘날에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가는 항저우와 수저우는 모두 남송 때의 유산이랍니다. 당시 무슨 말이 있었느냐면 소호, 즉 수저우와 항저우가 풍년이면 천하가 풍족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송나라 때는 해상 무역도 크게 발전합니다. 항저우와 취안저우의 무역항이 대단히 컸다고 하며 오늘날의 관세청이라고 할 수 있는 시박사라는 기구를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시박사는 원래 당나라 말에 광저우에 딱 하나만 있었는데 남송 때는 하나 가지고 그 해상 무역을 전부 관장할 수가 없어서 여러 곳에 설치하였다고 하죠. 또 남송 때 해상 무역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나침반의 발명도 큰 몫을 했습니다. 흔히들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종이, 화약, 인쇄술, 나침반을 말하죠. 4개 중 화약, 인쇄술, 나침반이 모두 송나라 때 발명품입니다. 비록 이걸 더 잘 활용한 건 서양이었지만요. 이 3대 발명품 중 화약은 서기 1000년 북송의 3대 황제 송진종 때 이 화약이 처음 만들어졌으나 남송 때부터 본격적으로 화약이 전쟁에 사용되었습니다. 인쇄술도 크게 발전하여 책이 많이 보급화됐는데 역시 북송 시절이었던 1041년 필승이라는 사람이 활자를 통해 인쇄를 하는 법을 발명해냅니다. 북송 시절 당송 8대가라 불리던 천재의 문인들의 산문 문학들, 또 구양수의 신당서,
사마광의 자치통감, 심괄의 몽기필담, 중국 최초의 법의학 저서인 세원집록 등 이 수많은 서적들이 송나라에 몰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인쇄술 덕분이었죠. 인쇄술이 서적을 보급화시키며 사상도 쉽게 퍼져나가는데 남송시를 탄생하여 향후 동아시아 전체에 퍼지게 되는 성리학이 대표적이죠. 건국때부터 유학을 장려하며 문치주의를 강화한 송나라에서는 대대로 유학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고 남송 시절 주희가 그간의 모든 연구 자료를 집대성하고 또 그간의 유학과는 다른 방향성을 재현하며 성리학을 탄생시켰습니다. 주희의 성리학 이전 유학은 훈고학이라고 하여 고전 유학에 대한 원리 원칙을 해석하고 밝혀내려는 학문이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주희의 성리학은 불교와 도교의 사상도 어느 정도 반영하여 세상의 원리를 밝히는 학문으로 확대시키고 또 유학의 이념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신화시켰죠. 유학에서는 대스승에게 무슨 자라는 존칭으로 부르곤 하는데요. 그래서 주희를 주자라고도 부르며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성리학을 신유교라고도 불렀습니다. 주희를 특히 아꼈던 남송의 황제가 4대 송영종이었습니다. 송영종은 한탁주 등이 선대 황제인 송광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옹립한 황제였죠. 이 때문에 한탁주의 위세가 대단했었는데 한탁주가 대표적인 훈고학자였습니다. 엄밀히 말해선 이때는 다들 전부 다 훈고학자이긴 했지만요. 한탁주 등 기성 원로 대신들을 경계했던 송영종은 주희의 성리학이야말로 훈고학에 대항하여 새로운 신진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사상이라고 생각해 성리학자들을 대거 신진 세력으로 육성해줍니다. 이에 한탁주가 반발하여 성리학은 제대로 된 학문이 아니라면 맹비난을 하고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하며 이 경원의 당금이라고 주희, 주필대, 유정, 왕란, 팽귀년 등 59명을 하옥시키는 금고형에 처했습니다. 한탁주가 권력욕을 행사하였지만 이 한탁주 스스로도 송영종과 권력 다툼을 위해서는 무언가 이 가시적인 업적이 필요해서 벌인 사건이 금나라 북벌이었으나 실패하고 송영종은 오히려 북벌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한탁주의 머리를 베어버렸던 거죠. 1234년이었습니다. 남중이 그토록 벼르고 벼르지만 벼르지 못했던 금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금나라를 멸망시킨 외적은 북방의 몽골이 금나라를 공격할 때 남송도 남쪽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왔답니다. 금나라가 멸망하니 이제 화북 지방을 남송이 회복할 수 있다며 신난 남송은 북진하려 했으나 몽골은 금나라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였죠. 송나라는 5대 황제였던 이종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송이종은 한탁주를 제거하고 금나라와 관계를 마무리 지었던 4대 황제 송영종의 양자였습니다. 송이종 자체는 매우 근면성실한 황제였습니다. 다만 송이종이 선대 황제인 송영종의 양아들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재상 3위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는데 송이종 즉위 후 조정은 3위원에 의해 좌지우지되었습니다. 3위원 사후 친정을 시작하는가 싶더니 지나치게 성리학과 이상론에 입각한 송이종은 시행하는 정책마다 엎어져서 의욕을 잃고는 암군으로 전락합니다. 송이종은 국가의 모든 정사를 외척이었던 가사도에게 일임하였는데 가사도가 바로 송나라 멸망의 원흉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송나라 내부 상황과 더불어 북방 초원에서는 사태가 급변하고 있었는데요. 1206년 태무친이 몽골종을 통합한 뒤 징기스칸으로 등극해 금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송이종 제위기였던 1227년엔 징기스칸의 사망과 함께 그간 송나라를 서쪽에서 괴롭혀오던 탕구투족의 서하라는 국가를 몽골족이 멸망시켰죠. 몽골족의 2대 칸이 된 오고다이 칸은 1231년 고려를 침공하였고 동시에 금나라와도 전쟁을 거듭하였는데요. 1233년 몽골족이 남송에 사신을 보내 위아래로 금나라를 같이 공격하자는 제안을 해왔고 남송은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몽골과 같이 금나라를 멸망시키면 옛 북송 영토까지 모두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말이죠. 어딘가 익숙한 시나리오 아닌가요? 일전 요나라와 북송이 싸울 때도 금나라가 북송에게 같이 연합하여 위아래로 요나라를 같이 공격하자고 해서 요나라를 멸망시켰죠. 정작 요나라를 멸망시킨 금나라는 북송을 공격해 수도까지 함락시켰습니다. 몽골족이 남송에게 동맹을 제안해왔을 때도 뻔한 시나리오였을 텐데 거기까지 생각 못한 남송은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래서 역사를 배워야 하는 거죠. 1234년 몽골족은 금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물론 몽골과 남송이 동맹을 했다고 해도 남송은 딱히 한 게 없었고 몽골족이 전부 수행한 전쟁이었습니다. 몽골족 입장에서는 최소한 금나라 남송 동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지만요. 금나라를 멸망시킨 몽골족은 구태여 더 남하하지 않았는데요. 금나라 영토에도 이 북쪽 국경지대에만 군대를 조금 주둔시킬 뿐이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남송은 군대를 옛 북송의 수도였던 개봉까지 보내 일시적이나마 북송의 영토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옛 북송의 영토를 차지했던 기간은 고작 2개월. 몽골족의 공격을 받아 바로 전군 남송으로 귀환합니다. 당장 변화하는 북방의 국제정세에 맞추어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송나라 내부 사정은 그러질 못했죠. 그러는 사이 몽골족은 남송 멸망까지 목표로 군대를 움직였고 그 사령관은 훗날 쿠빌라이 칸이 되는 쿠빌라이였습니다.
삼국지를 생각해보시면 조조가 중국 남방을 치러 갔을 때 어디부터 치러 갔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형주였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쿠빌라이는 옛 형주 지역의 양양성부터 치러 가는데 의외로 양양성이 잘 버팁니다. 쿠빌라이의 남송 원정이 잠깐 소강 상태로 접어들던 시점이 있었는데요. 1259년에서 1260년 쿠빌라이가 차기 칸의 자리를 두고 조카 아리크 부카와 경쟁을 합니다. 몽골 초원에 있던 아리크 부카와 중국 본토에서 올라가던 쿠빌라이 사이에서 내전이 발생했는데 훗날 고려의 원종이 되는 고려의 태자가 두 경쟁자 중에 쿠빌라이를 선택해 입조했던 시점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덕에 고려에서는 대몽항쟁기가 끝이 났죠. 몽골에서 이런 내전이 일어나면 남송에서도 벼랑간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고려처럼 쿠빌라이 편을 들어주기라도 했더라면 국채는 보존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는 사이 쿠빌라이가 경쟁에 승리하여 쿠빌라이 칸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권력을 구축한 뒤 쿠빌라이 칸은 다시금 남송 원정을 지시하죠. 1264년 송 이종이 뒤를 이어 송 도종이 즉위했습니다. 불행히도 송 도종은 지체장애자였는데요. 바야흐로 세상은 송 이종 말기부터 권력을 잡은 가사도의 세상이었습니다. 송 도종이 정상인이 아니니 황제 눈치 볼 것도 없이 가사도가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1268년 10만 대군의 몽골군은 양양성의 주변을 차단시키고 양양성을 포위했습니다. 양양성이 쉽게 함락되지 않은 성임을 잘 알던 몽골 병력도 장기전으로 대응했는데요. 양양성 안에는 송나라의 여문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조정의 가사도는 아무리 폭정의 독재자라 한들 몽골군이 양양성을 함락시키면 곧바로 수도 항저우까지 진격할 수 있었기에 양양성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가사도는 장세걸, 이정지, 법문호, 학위, 장귀 등 내노다라는 장수들을 양양성으로 구원 보냈지만 몽골군의 양양성 포위망이 워낙 견고했습니다. 몽골군의 포위망이 견고한 것도 있었고 송나라 내부의 정치도 개입해 있었는데요. 송나라 지휘관들이 가사도 측근이냐 아니냐를 두고 경쟁하는 바람에 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지기도 했거든요. 다행히 양양성에는 풍족한 식량 덕에 여문한 장군의 지휘하에 더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아무리 몽골군이 장기전에 대비를 했다고 해도 이 장기전 자체가 침략하는 쪽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쿠빌라이 칸은 양양성 외에도 남송의 주요 도시들의 군대를 파견해 도시들을 파괴하도록 하였죠. 그 사이 1271년 쿠빌라이 칸은 수도를 몽골 초원의 카르코름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하고 국호를 원나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273년 양양성에 앞서 인근에 번성 먼저 함락시켰습니다.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번성이 익숙하시죠? 관우가 지키고 있던 성이 양양성이었고 조조 측 장군이었던 조인이 번성에서 형주 침략을 준비하자 관우가 곧바로 번성부터 치러 갔었습니다. 이처럼 번성에 적군이 있으면 양양성에게 심각한 위협이 됐습니다. 원나라군의 번성 함락도 치열했다고 합니다. 송나라 장수 우부는 700결사대를 데리고 끝까지 싸우다 희망이 없자 기둥에 머리를 던졌다고 하고 번성의 책임자였던 범천순도 죽어서도 송나라의 귀신이 되겠다며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번성이 함락되자 양양성의 사기는 뚝 떨어졌고 여문안의 경로에도 양양성 곳곳에서는 원나라군에게 투항하는 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원나라군은 여문안마저 투항시키려고 했고 거듭된 원나라군의 회유와 부하 장수들의 설득으로 1273년 여문안이 투항하면서 양양성이 최종적으로 함락되었습니다. 양양이 함락되고 이듬해 1274년 송도종이 30대의 젊은 나이로 죽고 그의 어린 아들 황제가 7대 황제 송공종으로 즉위합니다. 양양 공방전에 워낙 힘을 많이 뺐던지라 양양성 함락 후 원나라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1274년 딱 송공종이 즉위했을 즈음에 쿠빌라이 칸은 바얀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무려 20만 대군을 동원해 최종적인 남송 정벌전에 나섰습니다. 송공종의 나이는 겨우 4살. 외적의 침입을 받을 때마다 송나라가 잘하는 거 있죠. 돈으로 평화 사는 거. 가사도는 어떻게든 강화협상으로 전쟁을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 측사령관 바야는 추워도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야는 쿠빌라이 칸보다도 훨씬 강경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가사도는 1275년 송나라의 모든 군사를 동원한 13만 대군으로 바야의 20만 대군을 막으러 가지만 한 번의 전투로 싹 괴멸. 가사도는 패전의 책임을 물어 탄핵된 뒤 유배를 가는 도중 독살당합니다. 가사도는 가사도이고 바야의 원나라군은 1276년 남송의 수도 항저우를 포위합니다. 원나라는 과거 양양 공방전에서 투항한 여문안을 내세워 항복을 종용합니다. 비록 항복에 반대하는 송나라 신하들도 있었지만 당시 황제였던 송공종은 그래봤자 6살, 황실의 태우들이 바야나게 항복했고 황제 포함 모두 원나라 수도 베이징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아직 남송에 남아있던 일부 관료 및 장수들이 송공종의 이복형을 송단종으로 추대하며 남송 부흥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송단종도 10살이 채 안 된 나이였어요. 그냥 상징적인 황제였던 거죠. 남송 부흥운동도 원나라를 상대로 큰 승기를 잡지 못하고 밀리기만 하다가 중국 최남단까지 밀리는데요.
남송 부흥군은 마카오, 홍콩 근처인 애산이라는 곳에 집결하여 최후의 항전을 벌이기로 합니다. 송 단종도 배를 타고 애산으로 가던 중 풍랑을 만나 배가 좌초되었고 무인도로 표류했던 송 단종이 죽습니다. 남송 부흥군은 부랴부랴 다른 형제 황족을 송 회종으로 옹립 최후의 항전을 했고 수군으로 원나라군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했지만 대세를 거스르진 못하고 1279년 애산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패배, 송나라는 멸망합니다. 남송 부흥군을 이끄던 육수부는 치욕을 견딜 수 없다며 송회종을 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죽습니다. 송회종은 죽으면서 내 다시는 제왕의 핏줄로 태어나지 않겠다고 외쳤다고 하죠. 그간 송나라의 역사 시리즈를 사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